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17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송채경화 기자가 휴가인 관계로, 그리고 김보엽 기자는 영국에 간 관계로 혼자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는 학생 정신 차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방금 소리를 지른 분은 지난 4월부터 송채경화 기자를 보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직 송채경화 기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못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정신 차려! 자, 오늘은 이슈 브리핑으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면,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했죠. 이 김무성 체제가 의미하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천권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은 사실상 이제 와야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역사상 가장 빠른 대선 행보의 시작이다. 새누리엔 여권엔 오야지가 둘이 생긴 겁니다. 청와대 오야지 하나, 여의도 오야지 하나. 이 둘 간의 긴장관계 암투 앞으로 제가 중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이 마치 공천하면 안 되는 것처럼 편집이 됐어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편집이 됐는데, 이번 말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을 주는 게 낫다. 공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을 주는 게 낫다는 부분이 편집되다 보니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단한 공격을 받고 있다. 나를 살려달라. 제발 해명 좀 해달라. 그때 제가 이제 그 진정성이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새누리의 프레임이니까 거기 놀아나지 말고 권은희 후보의 등장은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 했죠.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권은희 후보를 위해서 권은희 후보를 광주에 공천한 건 아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러지 말고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 1번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전략 공천을 잘 보면 말이죠. 큰 틀에서 천정배 또는 정동영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중진이잖아요. 선수도 오래됐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했죠. 올드보이라고. 그럼 같은 논리로 따지면 손학규, 김두관도 배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동영, 천정배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중진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중진들은 또 공천해주고 하는 의도가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작과 광주가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 빼고 넣고 하다가 그렇다는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이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정청래 의원은.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이제 투톱 체제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나중에 대권,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당권, 대권과 당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 파트너십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다. 다른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이해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제 월드컵. 훨씬 더 중요한 월드컵 얘기를. 월드컵이 이제 끝났잖아요. 2014년 월드컵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를 제가 뽑았어요. 월드컵이 0대0으로 후반 43분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클로제라고 하는 제일 나이 많은 공격수를 빼고 베체라고 하는 제일 나이 어린 공격수를 후반 2분 남겨놓고 집어넣어요. 그때 이 레브 감독이 이 개체 선수한테 뭐라고 하고 내보냈냐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메시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 근데 결국 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죠.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냐? 아닙니다. 이게 독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인데 네가 끝을 낼 거다. 네가 해낼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 그 선수가 끝장을 냈어.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게.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이 클로제 선수는 수백억, 수천억씩 버는 축구 선수들이 가지기 마련인 허세, 스캔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수를 잘 보면 말이죠. 축구 직장인의 향기가 납니다. 축구장에 출근해. 그리고 점프 슛! 주로 헤딩을 합니다. 점프, 헤딩, 꼬링, 그리고 퇴근해요. 실제로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리고 취미는 낚시랍니다.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의 차는 10년째 아우디 A3예요. 적어도 이 정도 축구 선수들 스포츠카를 타죠. 여기 보면 문신을 다리했죠? 와이프도 등에 똑같은 문신을 했어요. 금술 아주 좋아. 그리고 이 선수는 선수 입문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어요. 유소년 대표나 이런 대표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이 선수는 19살 때야 이 아마추어 팀에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20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아마추어 7부 리그. 7부 리그 들어봤어? 7부 리그? 2부, 3부도 아니고 7부 리그. 거기서 뛰기 시작했는데 22살까지도 프로팀에서 못 뛰었어요. 그리고 그때 22살까지도 몫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이 선수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경기를 하는데 봐요. 이쪽 팀은 막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뭐냐? 핸드링이라 이거예요. 핸드링. 이때 골을 넣은 선수 이 선수가 클로제. 핸드링이야. 핸드링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상대편 나폴리 팀인데 나폴리 선수들이 막 칭찬하잖아. 머리 두드리면서. 왜 그랬냐? 이 클로제 선수가 나 핸드링 맞아. 그래서 심판이 그래? 뒤집어요. 뒤집고 옐로우 카드를 안 줘요, 대신. 그러자 이 상대편인 나폴리 팀 선수들이 와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새끼 진짜 잘했다.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독일 언론들 뒤져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인터뷰할 때 굉장히 말을 더듬는데요. 수줍어하고 나서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어떤 이유를 대냐면 클로제 선수가 폴란드 출신입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보다 더하면 더했지 폴란드 국민의 90%가 폴란드의 가장 큰 위협은 독일이라고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진 아버지가 폴란드 축구 대표팀의 일원이었어요. 엄마는 폴란드 핸드볼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공산화되면서 독일로 가서 이민 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독일 갔을 때 클로제는 독일말을 하나도 못했답니다. 2단어만 알았다고 하는데 그 2단어가 뭐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샤이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와이프도 폴란드 사람이에요. 집에서 폴란드 말해요. 아이들도 집에서 폴란드어를 쓴대요. 그래서 2008년에 유로 2008을 폴란드에서 했거든요. 그때 폴란드 언론이 클로제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 당신을 폴란드 사람이라고 여기냐 독일 사람을 여기냐. 클로제가 나는 독일인도 폴란드인도 아니고 나를 유럽인으로 봐달라. 굉장히 뭔가 짠하게 있잖아요. 그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2012년에 독일 대표팀이
아우슈비츠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때 클로즈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 경계인으로서의 회한 이런 거. 너무 많이 나갔나? 월드컵 얘기하다가. 또 하나 또 생각이 났던 건 클로제의 마무리를 보면서 첫 번째는 황선홍이 생각났어요. 황선홍 선수. 94년에 볼리비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만 넣으면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16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약체였어요, 볼리비아가. 그러나 우리의 황선홍 선수는 우수한 찬스를 하늘로 날립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똥볼 황선홍이 됐어요. 지금 박주영 선수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근처도 못 갑니다. 황선홍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뛰기만 하면 모두가 비아냥대렸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죠. 일본에 가서 득점만 먹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감독이고 우리나라 2002 월드컵에 첫 골을 넣은 멋진 선수로 기억되고 마감됐잖아요. 그게 8년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박주영 선수도 생각이 났어요. 요즘 가루 박주영이 돼 있죠? 사람들 참 잔인해. 한번 먹이가 되면 놓아줄 줄을 몰라요. 가루 박주영에게 그런 마무리 기회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월드컵 특집을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 그래서 이제 클로제 보다가 아우슈비츠 떠올라서 독일 떠올리고 일본 떠올랐잖아요. 근데 일본이 최근에 집단 자위권을 가져갔잖아요. 우리 전쟁하겠어 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어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난리가 났고 미국은 환영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장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작 식민지는 우리였잖아. 우리가 당한 거 아니야. 성명서를 내긴 냈어 몇 줄.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 행사하는 거는 뭐 해. 근데 우리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미리 물어봐야 돼. 씨발. 등신도 아니고 이게 아니 정말로 전쟁을 하면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하나? 한심하게 짝이 없어 정말. 외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아직도 2+1 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가, 할미가 먹기 좋게 꼭꼭 씹어서 줄게요. 손주에게 꼭꼭 씹어서 먹여주는 음식처럼 김초의 시인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매일매일 한 통의 편지로 전하는 삶의 지혜. 잘 먹는 애 강아지, 항상 행복해야 한다. 자기 개발서보다 유익하고 한겨울 차 한 잔보다 따뜻한 책 행복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김현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김현미 의원을 모신 건 말이죠. 국회에서 세월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하고 보고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 저희가 한번 모셨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당권과 너무 멀어서 당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김현미 의원이 지금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몇 가지 단상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보기로 하겠어요. 먼저 AI가 터졌어요. 네네.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타가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어요. 네. 산불이 나서
인가가 막 있는데 막 지난번에 그렇게 회의에 지금 끼어들어서 지금 그렇게 개입하지 말아 얘기를 주십시오. 했어요. 네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퇴정시키겠습니다. 굳이 그 조리 독감을 예로 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해도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한 거죠. 변호하려고. 이런 분위기예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러니까 1, 2, 3정 이 배에 닿아서 지금 선원들 15명을 일단 저 배에서 내리게 했단 말이죠. 이제는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선원임을 언제 알았습니까? 선원들은 하기는 11시 10분에 알았습니다. 2차 인계할 때. 끝까지 그렇게 여기 위정 그러니까 처음 태운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냐 알았냐. 그래가지고 저 선원들하고 그걸 구분할 시간이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5명 선원만 남기고 지금 나머지 선원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는 선원인지 몰랐었습니다. 707 행정선에. 자, 좋습니다. 대장 내가 그렇게 함부로 지금 저 회의 개입에 하지 마십시오. 시간 멈춰. 퇴정시키십시오. 그 배에 처음에 태운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냐 알았냐 몰랐다고 하니까 유가족 쪽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심재철 위원장이죠. 심재철 의원은 새누리당입니다. 유가족을 퇴장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 하에서 오늘 나오신 김현미 간사의 활약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개별기를 통해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우리 정무실에서도 지금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가 10시에 일보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순간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힘을 받았습니다.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중대공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도 2차반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5시 10분에 동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감사원에 얘기했는데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교신록을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선실에 갇혀있어서 바다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셨길래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 말씀이요.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가장 국민을 쇼킹하게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실에 갇혀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사고 발생 7시간이나 됐어요.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기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산소 올리는 조선시대입니까? 비서시장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시스템이라고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김 의원님, 실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말씀 없으시고 실장님은 사직하셔야 됩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그래서 국정조사가 잘 되고 있나요? 국정조사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는 사실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안 주면 그만이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증인을 채택한다라고 그랬을 때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기관들이 자료를 잘 제출했습니까? 협조하고? 안 했죠. 거의 자료를 주지 않고 힘이 없는 기관 뭐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되는데 청와대 같은 데는 저희가 한 235건인가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뭐 한 7건인가를 준데 그건 거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던가요? 청와대 게시판에 있는 거 긁어갖고 주거나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실제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은 안 하는 게 남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를 한 거고, 그것도 유가족들이 2박 3일 국회에서 농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한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내거나 새롭게 드러난 우리가 모르는 사실 있나요? 뼈리 모르는 건 없을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는 아까 제가 해경 녹취록, 해경과 청와대 사이에 있어서 전화 녹취록이 왔습니다. 그것도 내일이 질인데, 오늘 새벽 1시에 왔어요. 거기서 건져낸 내용이 뭐예요? 건져낸 내용은 이제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거기 보면은 그 문제가 됐던 대통령이 계속 영상을 대통령에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라. 다른 건 제쳐두고 사진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글을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요구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가 그 며칠 동안 우리가 받은 게 이틀인가 3일간가 되는데, 그 뭐 배를 언제, 그 인양을 언제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있으니까 청와대가 사실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좀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자잘한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 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귀찮게 하냐면 무슨 서거차도에 있는 거기 파주소장님 전화번호도 물어보고요. 청와대 얘기를 했네. 대통령이. 거기 그 내용 중에 네. 혹시 혹시 새롭게 드러난 건 없어요? 전화번호 많이 물어봤다 말고? 내용 중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청와대가 하는 일이 별게 없어요. 그냥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숫자만 세요. 처음에는 그 승객 숫자를 세요. 나중에는 이제 구조된 숫자를 또 세요. 보고하려고 그러는 보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뭐 이렇게 지시해서 뭘 투입하고 빨리 자원을 집중하라고 이런 얘기는 없고요. 해경하고. 지시사항은 그게 있죠.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이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의 내용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해경 상황실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받아 적으라 그러고 뭐 선실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한 명도 없이 하더고 해경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걸 해라. 방송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그 메시지도 남이 써줬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대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해경하고만 청와대 사이에 한 라인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해수부하고도 있을 거고 해군하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든데. 해수부나 해군으로부터는 그런 게 안 왔고 전혀. 안 왔죠. 안 주죠. 그러니까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실체가 실상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별게 없는 거죠. 전화번호 물어보는 숫자 물어보고. 굉장히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대통령이 그날 아침부터 4시 10분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실습이라고 하던데 실습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4시 10분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오후 5시까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예. 저 제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는 실제 세월호 상황을 파악해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죠. 그러면 네. 그날 세월호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진짜로 없었던 거네요. 청와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았고 정부가 좀 부재한 상태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웃기는 게 계속 그 영상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1000톤 이상인가 되는 배에는 이 영상 장치가 달려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배들이. 그래서 이 BVR 이라고. 배에서 네. 이 영상을 찍으면 그게 그대로 청와대 벙커 안에 그 영상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 때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쫙 누르면은 거기에 딱 확대돼서 거기에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방에 대통령도 안 가보고 비서실장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아, 그 지하에 안 내려가고 예, 예. 그 지하에 직원이 내려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보냈다고요? 예,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지하가 무서운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대통령이 비서관들이나 수석비서관을 만나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걸 파악하는 거군요. 뭐 어떻게 말하면 역설이지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특별법 안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더더욱이 예. 마지막에 청문회는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예, 예. 국정조사 과정 중에 기관들이 보고를 안 해서 예. 불성실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청문회에 불러놓고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뭐 실수로라도 나오는 답변을 건질 수가 있는데 청문회 증인들은 후보가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 있나요? 청문회 증인을 가지고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짤 때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네. 증인 모두에 대해서. 그런데 여와 야가 각각 네,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반드시 채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그 명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요구하는 건 받아주기로 해놨는데 예, 예. 그 명단을 올릴 때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증인 명단을 저희는 새누리당 머리 좋아요. 근데 이게 국회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모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유가족들 중에 혹은 배에 탔던 생존자든 희생자든 그분들과 통화를 했던 사람들 중에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든 자신들이 통화했던 혹은 통화를 시도했던 기록이 폰에서 사라졌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 통사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예. 왜냐하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이 통사가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서버에 있는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확인하려고만 든다면 그걸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유가족들이 그런 요청을 안 하나요? 질문을 했었죠, 저희가. 네,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줬어요, 그것도. 네. 이 통사도 그렇죠. 네. 우리 방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다른 통사는 의원실에서 국가기관이 했는데 아니잖아요.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도. 네. 이통 3사도 이통 3사가 그 기록을 안 줄 이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기통사가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부처가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이통사의 예, 요구해서 이통사로부터 받아서 정부 부처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면 정부 부처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군요. 안 하는 거죠. 예. 이통사가 뭐 정부에 달라고 안 줄 리는 없고. 예, 개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안 줍니다. 예. 아니 개인 어쩌고저쩌고는 개인 그 부모나 가족이 요구하는 건데 당사자도 있고. 현재까지는 안 주고 있어요. 안 준다니 더욱 의심스럽군요. 안 줄 이유가 없는 건데. 국정조사가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국정조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네. 한계는 알겠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볼게요. 이 통화 삭제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럴게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
그 일반인들이 신청해가지고는 확인해주지 않으니까 예, 예. 그것만이라도 예. 그거 하고 어차피 지금은 대단한 세월호 비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별거고 세월호 안에 지금 CCTV 복원 작업하는 거는 알고 네, 계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은 조금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위원들 중에 예. 딱 한 사람만 빼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 누구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하지 말고 이제 보신 국민들이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런 일로 투표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짧은 영상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새누리당 간사도 굉장히 그런데 이제 심재철 위원장이 좀 마음을 열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광주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선원들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면 유가족들이 이제 버스 2대, 3대 가가지고 재판을 쭉 방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원들이 나와서 진술할 때마다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울고 막 그렇죠. 그래요. 울면 되죠. 예.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이렇게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퇴장시킵니다. 보통은 네, 일반 근데- 법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고 막 그런 분 한 분을 불러요. 그래서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라고. 법정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쭉 얘기를 해요. 그 유가족들의 분노, 슬픔 이런 거를 재판 안에 이렇게 안고 갑니다. 우리도 사실 국정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그거죠. 유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위원회 운영은 유족들을 지금 다그치고. 탄압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국정조사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방청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유족들은 보통 한 40분, 50분에 오잖아요. 9시. 그러면 미리 40분, 50분 중에 이제 그분들 그 입장을 허가를 사인을 해주면 되는데 10시에 회의에 와서 그때서 이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하러 이제 그 유가족들의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오면 모니터단을 2명을 첫날했어요. 그랬는데 2명을 첫날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조는 것도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단을 1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1명만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뭐랄까 시민들이 하는 이런 작은 방송국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족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조용히 하시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고. 그리고 급게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심위원장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걸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말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성과는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아무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새누리당과 함께는 이 국정조사로 어떤 국정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밝혀내는 국정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신 이야기는 대부분 국정조사 뒷담화 이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상 자료도 없고 접근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청문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세월호 특별법이 좀 잘 돼서 조사권과 수사권을 갖는 국민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십이라고? 그게 뭔데? 호신술을 안 배워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가르쳐줘? 각자 시키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멤버십이야? 와인 같은 거 글쎄 모르겠다. 와인을 잘 못 먹어도 멋있으면 멋있는 거야. 저 노래방에 가보면은 그 성악 부르는 아이들 있으면 저기 옮겨야 된다 자리를 이렇게 보내고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이 멤버십도 그걸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 23원 1년에? 네. 졸라 비싸네. 한 24원 이거 씨발 누가 아냐? 응? 모두 다 보고 싶구나.
왜 광고가 이래? 아니, 가입을 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그리고 오늘의 PPL은 뭐냐면, 책이네. 시공미디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광고 포인트는 전두환 아들의 시공사가 절대 아니다. 시공미디어라고 하면 다 시공사로 한대요. 아니다. 조종래 작가의 아내분 김초혜 시인이 365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쓴 편지를 책으로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 그리고 자기 개발서가 지겨운 20, 30대에게 강력을 추천하는데 본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승리는 의지의 산물이지 경쟁의 산물이 아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 김초혜 선생 아세요? 조정래 선생 사모님인데 네. 2006년 프랑크푸르트에 도서전이 있었어요. 네. 제가 거기 갔었죠. 갔는데 한국 식당에 쭉 갔더니 문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조정래 선생이 계시더라고요. 김초혜 선생 계시는데 제가 얘기했죠. 조정래의 태백산맥보다 김초혜 선생의 시 한 구절이 나의 가슴을 더 울린다. 뭐냐? 얘기했죠, 제가.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시를 쓰신 분이 김초혜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초혜 선생을 엄청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야, 조정래 선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그런 김초혜 선생이 쓰신 네. 시공미디어의 책 오늘 광고였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참 겸손인.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중문현 부소장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히 나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중문현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중요한 문제 연구소 부소장. 왜냐하면 소장은 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낮은 급으로 중요한 문제를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 그래서 이 특별법이 왜 중요한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려고. 세월호 특별법. 지금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늘 시간으로 국회에서 5시에 단판 회담을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원래는 네? 오늘 지금 녹화하는 7월 16일 날 통과시키겠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한 사안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세월호 특별법은 5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실이 뭐냐.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는 공개적인 청문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번째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들은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저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죠. 배상, 보상, 지원사업, 추모사업 그리고 이 일환 중에 대학 입학, 특례 뭐 이런 것 5가지가 핵심 쟁점이죠. 그 5가지가 어디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하고.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철저하고도 제대로 하려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실제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중에 검사를 위원으로 임명하고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져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가족들은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걸 결코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타결이 되느냐 마느냐 핵심 첫 번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현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국정조사에서는 조사권,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조사 혹은 수사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소권이야 뭐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진상조사위원회가 많았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고,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있고 있었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순간 조사권, 수사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실 규명이 된다. 이렇게 유가족들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 법리 체계가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전례가 있는 사고였느냐? 법리 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죠. 이걸 제가 주장한 거죠. 저 자랑스러운 눈빛. 그래서 받나요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 유가족 입법 청원에는 검사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수사권, 기소권까지 입법 청원이 돼 있고 유가족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조금 완화시켜서 특수사법경찰관 제도를 두자. 그러면 수사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이 나쁜 놈. 그리고 영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예.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조사권의 보장, 이런 수사권이 있으면 그러면 담당 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특임 검사. 이렇게 되면 수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소권은 아직 뭐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만 기소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기소 독점주의. 네. 그래서 이거는 유가족들처럼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뚫기가 네.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그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새누리당이 어쨌든 그래서 수사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완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 벌이고 있고 그리고 350만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서명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론으로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이고 사실 그게 없으면 나머지 그 뒤로는 의미가 없죠. 수사할 수 없는데 조사할 수 없는데 강제로. 그래서 특수 사법 경찰 요 정도만 도입되면 어느 정도 해갈이 될 수 있다. 제 말은 그걸 새누리당이 안 받으면 네. 다수당인데 안 받으면 계속 공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는 강성이다, 완강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사실상 어렵고 또 특별법을 이거 없이 통과시키면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사법경찰관 제도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 의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거 때문에 지금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논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네. 현실적으로 방안이 뭐가 있냐는 거죠. 방안은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게 안 되면 저는 뭐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참여할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는 자체가 전체가 다 사기인 거죠.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죠.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수사권은 주라라고 계속 뭐 자신의 게시판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데 주장해 줘야 되겠네요. Of course. 중국말로 땅난. 그 외에 말씀하신 이후에 네 가지는 사실 1번이 해결 안 되면 의미가 없는데 근데 1번 그 수사권 여부, 실질적인 조사권 보장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자면 이거 사실은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왜 중요한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수사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5대 5대 5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5는 유가족인가요? 여 5, 야 5, 그리고 피해자 가족 추천 5. 그래서 5대 5대 5로 하는 게 좋겠다. 새누리당은 별로 솔직히 안이 없어요. 단일한 안 법으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단일한 법으로 그렇죠. 낸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6대 6대 3 이렇게 법안은 돼 있어요. 그러면 6대 6대 3이면 15명이죠? 그럼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뭐라고 들고 나왔냐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3분의 2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반이 아니라 그러면 15 중에서 네. 3분의 2 이상이니까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6명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으로 보통 과반 의결이거든요. 과반이면 8명 찬성이면 어떤 의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상천외하게 특별 다수제, 가중 의결 정족수. 야, 이런 걸 들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경악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전례가 없어. 근데 이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면서 수사권은 전례가 없다고 안 돼. 이런 거죠. 세 번째 쟁점은 뭐냐면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들 불러다가. 근데 청문회는 안 된다. 계속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 문제로 끌려다녀야 되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청문회 같은 경우는 그냥 전례와 관례대로 그냥 사실은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또 걸고 넘어졌어요. 청문회를 안 하는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다들 전 세계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그렇죠. 네. 네 번째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박자. 이런 건데. 박자. 진짜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박자? 이제 규정하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 이제 이렇게. 근데 새누리당에서 그게 안 된다. 새누리당은 그건 안 된다. 굳이 국가라는 말을 넣어서 이 현 정권이 잘못했다는 걸 환기시키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굳이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국가의 책임이 있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야 된다라고 굳이 저는 또 주장하고 있어요. 잘하셨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많은 가지수입니다. 대학 특례 입학을 포함한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그리고 이제 의사당사 지정 이렇게 했는데 국민적인 오해가 좀 있고 좀 유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지금 유가족들이 비판받고 공격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례 입학 부분이죠. 대학 특례 입학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습니다. 단원고 1, 2,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어요, 공부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단원고 1, 2, 3학년 지금 현재 학생에 한해서 정원의 입학을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정원 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쳐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단원고 학생을 특례 입학을 시키면 그만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학 입학 정원의 1%를 더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대학에. 각 대학에. 네. 각 대학은 정원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1000명 입학 정원이면 1%면 몇 명이죠? 10명. 10명은 더 뽑아도 좋다 하는 근거 규정을 이번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각 대학이 판단하에 그렇죠. 단원고 학생을 입학시킬 수도 있는 아닐 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 대학 위주로 가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의 성적을 산출해서 거기에 걸맞는 입학 사정을 할 수 있는 또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또 하나는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것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처럼 이렇게 의사
의사는 이제 죽은 거죠. 사망한 거죠. 의상은 뭐냐면 부상을 당한 거죠. 네. 다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댓글 알바들인데요. 예. 네. 오해 마십시오. 일반적인 의사상자 이런 부분을 가족들이 뭐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안으로 합의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한해서 예를 들면 4.16 안전의인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략적인 합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벌어지고 나서 국가나 일반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 그렇다고 국가가 정말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너희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내 주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 보상, 배상 얘기 나오면 그래서 자식들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예. 한다고 하는 거냐라는 네. 댓글 혹은 무슨 니네가 의사자냐 아니면 빨리 수색 끝내라 아니면은 빨리 인양해라 당장 아니면 대학 니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피해를 받아야 되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알바들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이런 알바들 맞아요. 이런 것을 숨기지 않는데 하여튼 빨리 이걸 끝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더욱 그런 여론몰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하게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이렇게 1차원적인 이런 돈중심 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듯한 단서를 충분히 포착하는 순간이 제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제가 면담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원하는 건 왜? 왜죠? 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악성 댓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진정성을 자꾸 훼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한 그 법안의 TF에 소속돼 있으면서 사실상 이 TF를 이끌고 가고 있는. 참 겸손이기 때문에 그 말은 100% 중에서 10%만 부인하겠습니다. 10%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부인. 사실상 이끌고 있는.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 모조리 정청래 의원의 책임이 되는. 제 운명이자 팔자겠죠. 7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랍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마지노선으로 7월 24일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희 당에서 내일이면 7월 17일이면 끝나거든요. 회기가. 그래서 다시 7월 국회를 열자. 원포인트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를 위한. 알겠습니다. 특별법과 관련된 사정은 그렇고요. 사실 요즘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잘 클릭을 안 해요. 저도 종종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듣는데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가 없는 그런 특별법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전례가 없는 참사였듯이 또다시 이런 전례가 있는 참사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특별법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 많은 특별법보다 더 특별한 법을 이번에 만들어서 이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리를 이번에 완벽하게 끊어야 된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다간 이 시대 동시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도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사에 클릭 한번 해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간단하게 욕도 한마디 해주세요. 거기다가 이거 좀 들어줘 이 새끼들아. 관심 대단한 거 안 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새누리당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할 빚은 졌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입니까? 오늘의 리포트는? 끝! 내 몸 안에 흐르는 시원한 이게 뭐야? 차에 놔뒀더니 미지근해졌잖아. 무더운 여름 차 안에서 만나는 나만의 오아시스 모비쿨. 스웨덴 도메틱사의 기술로 만든 유럽풍의 명품 차량용 냉장고 모비쿨을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국내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자, 퀴즈를 냈지 않습니까? 퀴즈.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왔는데 왜 독일은 전자투표를 10년이나 하다가 다시 원시적인 손으로 쓰고 개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갔을까요? 지난주 질문이었어요. 답변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이겁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거제도. 네.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손맛? 독일 명차도 중요한 부품은 손으로 조립한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재치 있는 분들도 지난 그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하고 저희가 날을 정할 겁니다. 송채 기자 있는 날 고지를 할 겁니다. 거기로 오세요. 그때 거기로 오셔서 저희한테 밥을 사시면 됩니다. 자, 퀴즈 정답.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독일 대사관에 문의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정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냈는지도 알려드릴 텐데. 독일뿐만이 아니고 사실 유럽의 몇몇 국가가 그랬는데 독일은 우선 거의 10년간 이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2009년에 다시 손으로 쓰는 걸로 돌아갔는데 왜 그렇냐? 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왜 개표 참관인이 실제 가봤더니 심사집계부에서 제대로 안 보던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제대로 안 보던데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표 사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표 사무원들은 그동안은 선관위에서 자체로 뭐 공무원이나 교사나 뭐 은행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선발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6.4 지방선거부터 이 투명성을 높인다고 25% 주는 25%를 일반인들 중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섞여 있고 선거 개표 사무원 테이블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 개표 사무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다. 그런데 참관인들이 보기에는 선관위 직원 같고 그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개표 사무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부에 배치되셨어요? 심사집계부에서 했었고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구가 어디였습니까? 강남구. 네, 강남구에서 하셨었고. 강남구 개표 사무원. 제대로 심사 집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는 이제 개표 참관인 사무원이 아니라 참관인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개표 참관인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테이블에서 배수교로만 3개만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개표 사무원들도 다 그날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개표 그 책임 사무원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네. 심야로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업무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서로 은연중에 네. 이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자꾸 의견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개표 사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빨리 끝내고 퇴근하자. 예, 심사집계부 한 테이블에 한 책임 사무원까지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7명이 그 넘어오는 수십만 장의 그 투표지를 수개표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뒤로 가면서 이제 다 이제 그냥 고무줄만 풀어서 그냥 개수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100장 묶음에 홈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적어도 본인이 겪기로는 불가능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러면 심사 집계부에 배치되기 전에 선관위에서 와서 표 하나하나 낱장을 다 검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교육은 받지 않았나요? 사업 들어가기 전에요. 그 단상에서 마이크로 네. 그 전체 공지식으로 이게 간단한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혹시 심사 집계부에서는 반드시 한 장 한 장을 검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고지는 없었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심사집계부에서는 책임사무원도 마찬가지고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리고 그 각 정당 창관인들도 심사집계부로 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감독을 다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계속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서 그게 안 될 때는 지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개표 끝날 때까지 계속됐어요? 예. 제 생각에는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 수검판 쪽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서 네. 그 개표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다면 네. 그렇다면 심사집계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런 제재도 없었고 그 심지어 이제 한 새벽 4시 넘어와서는 그 끝에 그 많은 표가 넘어오니까 네. 덩어리만 세자. 아, 그리고 100장을 풀지도 않고 그냥 100장이 몇 개지만 세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100장이 안 되는 작은 단위 있잖아요. 네. 굳이 지금 늦은 시간에 이걸 다 풀지 말고 그 뒤에 것만 개수를 하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충대충 되는 거군요. 예, 지금 보면은 그 몇몇 정당 창관인 분들도 계속 특별지 분류기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부분, 그 특별지 분류기를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보시려고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상으로 보자면 심사집계부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돼야 되고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그렇죠. 이분은 제보를 해보신 분인데 지난 방송을 듣고 나서 사실이다. 참관인이 본 대로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전체 절차가 설계되기를 기계가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심사집계부가 그 기계가 한 것을 검증하라고 놔뒀는데 정말로 하나하나 볼만한 인력이 숫자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좀 시간이 지나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기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나머지가 짜여진 거다. 수검표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계가 분류한 것이 사실상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은 전자개표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노트북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 기계가 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의 최종으로 가니까 랜카드를 제거했다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보자면 이제 그러면 기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해지는 거잖아요. 그 기계와 그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선거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스 코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는가 따져봤더니 소위 자문위원들 중에 아무도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선관위 직원들 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본인들은 그 소스 코드를 제대로 보고 이해했냐고 묻고 싶어요. 아니잖아.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도 전자투표를 도입했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비교적 전자투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냐면 여기는 운영 체제부터 오픈소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도 그 소스 코드를 검증해 볼 수 있게 해버렸어요. 다 공개해버렸어요. 시스템 전체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은 왜 10년 만에 기계를 다 걷어내버렸냐? 독일이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보다 공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음모론자가 하도 많아서 아니란 거지.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98년에 독일에 이제 전자투표가 도입됐고 2009년에 모조리 다 걷어내버렸어요. 11년 만에.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하고 아일랜드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당시 도입된 기계가 뭐냐면 네답이라고 하는 회사의 ES3B라는 모델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계예요. 여기서 투표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 네덜란드에서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투표를 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시민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방송국이 나서요. 다큐를 만듭니다. 주요 내용을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투표를 종이하고 연필로 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첫 멘트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업체에서 100% 보완이 된다.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선거 부정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인터뷰를 쭉 합니다. 초반에. 이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안 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기계를 한 대 빌립니다. 자기들이 기계를 하나 빌려와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소위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물어보냐. 컴퓨터공학과 이 교수가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자 방송국에서 찾아간 시민단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우리는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하는 컴퓨터를 믿지 않는다. 라는 단체를 찾아갑니다. 허접한 단체예요, 그냥. 창고에 2명 있는데 가가지고 이 기계를 빌려서 갖다 줘요. 니네가 이거 검증해봐라. 다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도라이버로 뚜껑을 엽니다. 네덜란드 도라이버가 등장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5주 동안 가지고 있어요. 이 기계를. 5주 동안 열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뜯어봐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이런 칩 하나만 바꾸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내요. 여기 보고서 내용인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칩이 있는데 이 칩을 바꿔 끼면 간단히 누구든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쉽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칩을 바꾸는지 아무도 모른다. 자기들이 이 칩이 똑같이 생겼는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실험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있을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실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장관을 찾아갑니다. 이 관계부처 장관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장관이 보안을 강화하면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큐의 내용이에요. 관련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 제기를 시민단체가 시작한 문제 제기거든요. 아주 조그만 시민단체예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여기서는 방송국이 직접 덤벼서 다큐를 만든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이 기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놓질 않는데 네덜란드 관료는 그래 해봐 테스트 하고 기계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 테스트를 무슨 인정받은 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조그만 창고에 있는 시민단체한테 직접 해보라고 던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왔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1년 후에 종이와 연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큐가 나온 다음에 독일에서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사용된 기계도 이 방송에서 사용된 기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CCC라고 카오스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요. 비슷한 시기에. 이거 된다니까 해킹? 그리고 2007년에 정치학자 요하임 비너스라는 사람하고 그 아들 물리학자 율리히 비너스라는 사람이 아예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이거 해킹 되잖아 이거. 이거 이 기계 다 걷어내야 돼.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교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약에 바꿔치기 하면 발견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CCC라는 클럽이 시연도 해보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계 다 걷어내! 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필로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헌법재판소에.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길게 썼는데 일반 시민이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이 선거 과정 전체를 완전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도 모르고 소프트웨어도 모르고 랜카드도 모르고 광학 판독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윈도우도 모르고 펌웨어 몰라, 바이오스도 모르고 다 몰라도 선거 과정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가 돌아가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아까 말한 아일랜드도 비슷한 결정합니다. 아일랜드도 굉장히 재밌게 결정이 났는데 아일랜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보고서를 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기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할 때의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기계에 저장됐는데 그 기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때 일반 국민들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눌러서 그때 저장된 건지 아닌지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쭉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쭉 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칩이 교체 가능하냐 실험해보자.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에 우리는 컴퓨터 싫어해. 걔네들이 시연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냐. 일부러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눈에 띄라고.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한다는 게? EPR 롬이라는 칩을 바꾼 건데. 필요한 장비는 이게 다라 이거지. 그리고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2분 이내에 다 끝나더라. 이런 걸 국가위원회에서 했어요. 실제로.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도 있냐면 네덜란드 투표의 90%는 이 기계로 하는데 누군가 선택하고 빨간 걸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했다고. 간단한데 근데 이때 삐삐 소리가 난답니다. 누를 때마다 삐삐삐 이렇게 누굴 눌렀다고. 그러면 이 장치로 그 시그널을 분석하면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대요. 앞에서도 하고 25m 밖에서도 합니다.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 이런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누굴 눌렀는지 모르는 비밀 투표인 줄 아나. 사실은 다 할 수 있다. 다 분석하고 그리고 이 칩이 박혀 있으면 실시간으로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아일랜드 커뮤니티에서, 위원회에서. 그래서 아일랜드도 다 걷어내버렸어요. 실제로 전자투표에 부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걷어낸 거예요. 사실은 전자투표에서의 부정이 있다 손치라도 발견하기도 어렵죠. 디지털이니까. 아일랜드 국가위원회 판결, 네덜란드의 결정 전부 다 실제로 그런 부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하고 다 걷어낸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부정선거 혹은 그런 단어만 꺼내도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단어만 꺼내도 이게 다 음모론자거나
아니면 증거도 없으면서 절차도 잘 모르면서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기계를 갖다 놓고 거꾸로 다 분석하고 다 공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일본 기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기계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 정도 되는 나라는 부정선거 같은 건 전혀 없을 거야.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 미국은 특히 많고요. 독일,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2000년 넘어서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 부정선거의 사례로. 미국은 많아요. 오늘의 퀴즈는 2000년 이후에 부정선거의 사례로 발각된 사건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인간의 본성은 시대하고 지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장치, 문화, 제도가 발달해 가는 거지, 틈이 있으면 그게 독일이건 프랑스건 우리가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고 믿는 나라에도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잘 모를 뿐이죠.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톰 스토퍼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대표작이 점퍼스래요. 나는 이 말밖에 모르는데 점퍼스라는 연극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뜻이 뭘까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나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위대한 발견 혹은 고발들은 다 아주 사소하고 단순하고 불완전한 의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의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